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랫동안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시작을 하고요. 저희는 매주 토요일 1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사실 어떤 일이 당장 발생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사다라는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오늘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응급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내가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혹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치료비를 낼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이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활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를 대신해서 응급의료비를 내주고요. 나중에 환자가 상환을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병원 업무과나 안내데스크에 신청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혹은 급성의식 장애 등 정말 응급 상황에 해당할 때만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건강주치 365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생기셨을 때는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원장님은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가정의학 전문의 권한나 원장님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네, 권한나 원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권한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생방송이라 좀 많이 떨리긴 하는데요. 제가 오늘 좋은 내용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께 잘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의 그 눈웃음 때문에 덕분에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 좋은 말씀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건강 이슈들을 저희가 키워드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 먼저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의 건강 이슈가 카페인 섭취의 법칙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직장인들에게는 이 커피는 생명수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커피 많이들 즐기시는데 저도 커피를 정말 사랑을 하거든요. 이제 아침에는 모닝커피로 늘 하루를 열고 있는데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사실 카페인은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존재죠. 그렇죠. 원래 카페인의 기원 자체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었더니 기운을 내더라. 그래서 그 열매가 뭔가 했을 때 이게 커피였어요. 이렇게 우리 몸에 섭취했을 때 활력도 주는 이런 커피에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고 이 카페인의 양리 효과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좀 더 맑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신체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자극제가 되어서 아침에도 활기가 있어지고 점심 먹고 나른할 때도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이뇨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등 이런 좋은 작용들, 대사를 촉진시키는 그런 좋은 작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천식에도 좀 효과가 있어서요. 우리 기관지 안에 점막 분비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침이나 또는 가래양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커피를 약간 복용하는 분들이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건강에 유지할 수 있고 질병이 덜 생긴다는 연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지방도 분해시켜주고 하루에 활력도 생기게 하고 건강도 유지를 시켜주고 좋은 부분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한테 커피 그렇게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또 너무 커피 많이 마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커피에 치사량이 있다라든지 부정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네.
물론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마시고 있는 커피는요, 40g에서 100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에 그 자리에서 먹었을 때 치사량 정도의 카페인은 사실 10g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잔에서 6잔 정도는 사실 큰 부작용이 없고요. 그리고 한 자리에서 100잔 이상을 마셔야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단기간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 중독으로 죽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카페니즘이라고 해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두통, 불면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활력이 생기는 적절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좀 찾아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랑하는 커피,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카페인을 마실 때는 건강한 성인 남자의 기준에서는 6시간 정도 되면 카페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나 간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늦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라던가 그리고 너무 노약자들, 간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양을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장이 좋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커피를 좀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자극이 되거든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카페인을 분해하는 게 훨씬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커피 양을 조금 줄이는 편이, 카페인 양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에 좀 민감한 분들이 간혹 계세요. 쉽게 손떨림이 생긴다던가 불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디카페인을 드신다던가 아니면 카페인 양을 줄이시고 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카페인 유발성 두통을 사실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는 분들이 좀 커피를 안 드시거나 그러면 오히려 원래 커피는 조금만 먹으면 뇌혈관을 훨씬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가 더 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복용을 하다가 좀 줄이거나 안 마시게 되면 오히려 리바운드라 그래서 더 두통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만 좀 조심하시고요. 네, 적절하게 나에게 가장 맞는 카페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서 하루에 1잔 또는 2잔 정도 마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카페인 섭취의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자리를 이동해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건강주치 365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네. 사실은 어머님들을 위해서 갱년기가 우리가 있다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성들이라면 30대 후반부터 난소 기능이 사실 줄어들면서 갱년기를 준비를 할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나마 나는 아직 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갱년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중년 여성들의 불청객인 갱년기라고 이제 많이들 들었는데요. 어차피 찾아오는 이 갱년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보낼 수 있는지 건강두치 365와 함께 하시면서 내용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강의 주제는 여성 갱년기입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나도 지금 여성 갱년기 겪고 있는 게 아닐까, 혹은 앞으로 닥쳐올 갱년기 어떻게 하면 좀 똑똑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 궁금하신 내용 생기셨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춘기 자녀와 이 갱년기 부모가 언쟁을 벌인다, 다툼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럴 때 이제 갱년기 부모가 이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갱년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갱년기는 어떤 증상일까요? 네. 사실 여성분들만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성도 갱년기가 있고, 네, 오늘은 여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지금 10대, 20대부터 10대 후반부터 여성 호르몬이 높아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30대 중후반이 지나면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난소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이제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주제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들에게 사춘기만큼 또는 사춘기 이상 중요하고 인생의 반 이상을 이 갱년기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프만 봐도 30대 중후반부터 갱년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20대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갱년기가 제 환자분들을 보면 막연하게 50대 여성이 아닐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30대 중반만 돼도 에스트로겐 수치가 확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늦게 사회적으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 난임이 좀 더 많아지고요. 이 갱년기와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출산을 늦게 하시거나 그런데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인식은 50대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줄 알았던 갱년기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30대부터 준비해야 되고 인생의 반을 갱년기로 보내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게 그냥 노화가 아니구나,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리고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30대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좀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갱년기가 언제부터 찾아온다라는 걸 알면 준비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이렇게 찾아오는 나이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의학적으로는 사실 폐경을 전후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한 40대 중반 정도부터 폐경기가 시작된다라고 보고, 초기는 폐경 전후 3년, 그리고 갱년기 중기는 폐경 이후에 5에서 10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충분히 후기는 이제 또 폐경 이후에 10년 이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요즘은 40대 초중반부터 증상이 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환경 호르몬이나 각종 우리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더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갱년기 증상 자체가 30대부터 시작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증상들이 시작되지만 내가 갱년기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딱 40대 중반 이렇게 국한할 수는 없고요. 증상이 있냐 없냐, 그러면은 나는
내 몸에 여성으로서 노화를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찍 찾아오게 되면은 갱년기가 왔다는 걸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평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 갱년기인가라고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 홍조, 그리고 또 가슴이 두근거림, 그리고 발한, 열이 나는 거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 증상들이 올 때는 이미 갱년기임을 인지를 하고 계세요. 네, 이것 말고도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불면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불면증이 와요. 네,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10대, 20대면 바로 누우면 잠을 잘 수 있는데 네. 30대 어느 순간 여성분들은 내가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힘들어서 잠이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드, 기분의 변화가 옵니다. 네,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냥 막연한 우울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분적인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통, 그리고 근육통과 관절통이 생깁니다. 우리가 막연히 내가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니까 관절이 아프구나. 어머, 나 이제 벌써 관절이 아파지기 시작했어. 또는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어. 뭐 두드려 맞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게 그냥 피곤하다. 또는 그냥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번아웃 증후군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의 호르몬을 체크를 해보거나 이제 증상을 들어봤을 때 갱년기가 시작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갱년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게요. 네. 이제 갱년기 증상이 정말 우리가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이런 증상부터 조금 과하게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는 증상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내가 갱년기인 걸 자각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대처하지 못했을 때, 그냥 갱년기를 넘겼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사실 이게 우리가 한국 대한폐경학회에서 폐경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폐경 질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냐 이렇게 했을 때 병원에 간 사람은 불과 24%밖에 되지 않았고요. 운동과 식이습관 또는 그런 것들 개선을 한 것이 한 40% 정도,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27%에 육박했습니다. 사실 이게 갱년기나 폐경이 막연한 노화의 증상으로 인식해서 누구나 올 수 있지, 누구나 겪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시는데요. 사실은 병원에 가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는 나이가 젊을수록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건강한 여성으로서 생애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료하지 못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게 있죠? 네, 우리 몸에서는 폐경 여러 가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자면 네. 일단 여성들이 가장 또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피부에서는 일단 홍조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조함, 그리고 기미. 그냥 막연히 기미가 나이가 들고 호르몬 변화로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으면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방이 소실되면서, 그리고 콜라겐이 또 감소하면서 피부가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탄력이 감소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10대, 20대 때는 굉장히 탱탱했는데 네. 지금은 좀 나이가 드니까 처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여성분들이 인식하는데 그게 갱년기 시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멀지 않았고 네. 이게 잘못된 인식이어서 50대로 생각하는 건데 피부의 변화만으로도 이제 그렇다고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줄어들어서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내과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네. 어느 순간부터 30대 중반부터
여성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다이어트를 해도 옛날처럼 살이 안 빠져. 그런 제가 얘기 늘 하는 하시거든요. 얘기인데요. 그게 에스트로겐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오. 네, 10대, 20대 때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복부 비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반응이 좀 느리고요. 대사가 저하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골다공증이 급격히 생겨요. 그래서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한 50대 정도 기준으로 해서 급격히 생기고요.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갑자기 확률적으로 확 생기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는 고혈압과 당뇨 뭐 이런 것들도 폐경 후에 확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소량의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 굉장히 컨트롤을 많이 해요. 네, 혈압도 그리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유지될 때는 고혈압이 생기는 확률이 줄어드는데 이제 폐경 이후에 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3배 이상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 자체가 높으면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우리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에서 기름의 이제 대사, 좋은 기름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 비율을 맞춰줄 수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고지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인 변화까지 불러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노화가 아니고요. 네, 그냥 우울증, 기분 장애, 그리고 또 불면증 등 수면 장애, 그리고 심리적 위축 이런 것들이 전부 갱년기로 인해서 시작된 거고 내가 그냥 왜 이렇게 우울하지? 기분이 왜 이럴까? 그게 아니고 에스트로겐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춘기 때도 우리가 에스트로겐 수치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짜증이 막 내잖아요. 10대 청소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 때도 질풍노도의 시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뇨 생식기적 변화의 차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비뇨 생식기적인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30대 후반부터 그리고 40대 초반에 생기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네, 출산 이후에 육아하면서 생기는가 하고 인식을 못 하시고 넘어가고 요즘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질건조증인데요. 어느 날부터 질에서 분비액이 좀 줄어들면서 성관계 시에 좀 통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나는 위축성 질염이란 건 환자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좀 따끔따끔하고 가려운데 이런 질환들 위축성 질염 그리고 잦은 방광염 그리고 질이완증, 질방귀라 그러죠. 네. 이런 것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복합적으로 요실금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증상들을 느끼신 분들이 병원에 가봐야겠다라고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시면 갱년기인지 아닌지 검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나요? 네. 첫 번째로는 문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그런 증상들을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차적으로 그 이후에 혈액 검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여성 호르몬 수치를 체크하고요. 난소 나이를 체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호르몬 수치가 정확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과 난소의 크기로 이제 내가 갱년기 시작이 되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와 이제 뭐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갱년기인지 아닌지 진단을 내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질건조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갱년기와 질건조증이 어떻게 좀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질건조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질 내부가 이제 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샘에서 분비액이 충분히 나와야지
질이 건조하지 않고 1차적으로 가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 촉촉함을 유지하고 분비기 잘 나와야 성관계 시에 통증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면 질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질염이 생기고 나서도 만성연증 또는 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그럴 경우도 질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갱년기가 되면 또 질건조증이 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질 분비가 부족해지는데 이런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럼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질 내부의 탄력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이 질벽이 얇아지면서 손상이 되면서 성관계 시에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출혈이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불감증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요, 이 질 내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가만히만 있어도 당기는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네, 이 질건조증만으로도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라던가 이 하복부의 불편감이 굉장히 심해져요. 여성으로서 자존심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질벽이 얇아지고 그리고 이 주름이 사라지면서 얇아지고 주름이 사라지고 그리고 질 내부에서 샘에서 분비가 적게 되면서 질건조증이 옵니다. 사실 이런 갱년기 질건조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50대, 60대에 생기는가 하시겠지만 사실 아니에요. 30대 분들도 질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게 질이 가렵고 자꾸 방광염이나 질염이 생기는데 이걸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또는 질 내에 우리 세균총이 있거든요. 정상적인 질 유산균을 어떻게 해서 좋아질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1차적으로 그런 분들은 와서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시고 좀 낮아 있다면 여성 호르몬의 치료를 받으시면 질건조증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네, 바른 치료가 젊었을 때부터 필요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질건조증이 맞는지 아닌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처음 이 질건조증이 생기면은 성관계 시에 좀 뻑뻑한 느낌이 나요. 네, 그 샘에서 질의 분비가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성관계 시 뻑뻑하고 아픕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진행되면 가만히 있어서 아래가 약간 뻑뻑한 느낌이 통증이 약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좀 당겨지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고요. 아래가 빠지는 것 같아. 이런 게 사실 질건조증으로 인한 통증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성관계 이후에도 아프고 통증이 있고 그리고 또는 잠잘 때나 주로 잠잘 때 많이 그런데요. 가려운 느낌이 있어요. 아래에 가려운 느낌이 들면 이게 사실 질건조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를 간단히만 받으셔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갱년기 여성의 이 질건조증과 더불어서 많이들 좀 앓고 계시는 위축성 질염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위축성 질염은 기본적으로 질건조증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질이라고 보지 말고 피부라고 본다면 피부도 나이가 들면 건조해지면서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주름이 생기고 건조해지고 그리고 또 아토피나 이런 게 2차적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질도 똑같습니다. 질건조증이 먼저 생겼을 때 위축성 질염이 오고요. 마찬가지로 성관계 시 통증이 있고 그리고 또 출혈이 있고 그리고 소변 볼 때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방광염만으로는 아니에요. 방광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위축성 질염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려움이 있고 소변 볼 때
살짝 피가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소변에 피가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위축성 질염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갱년기 증상 어떤 것들이 좀 우리 몸에 어떤 증상으로 좀 발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들어봤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갱년기와 관련해서 나의 증상이나 걱정되는 부분들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나는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도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갱년기와 관련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이 갱년기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하면 좋을지 치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갱년기가 뭐 나이가 들어가면은 누구는 찾아오고 누구는 안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좀 오잖아요. 근데 이 시기를 어떻게 좀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을지 갱년기 극복 방법을 좀 들어볼까요? 네. 갱년기는 일단 우리가 젊은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시기가 오면 10대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의 중후반기를 어떻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말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나 보론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마씨, 두콩, 석류 이런 곳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비타민 D도 섭취하시고 칼슘이 들어있는 식품과 영양제들을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짠 음식이나 이런 몸에 나쁜 음식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고 담배나 이런 생활 습관을 좋게 개선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적절히 운동을 하는 것이 미국 폐경학회에서도 운동을 주 3회 한 그룹에서 네. 폐경 증상들을 쉽게 이겨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 이제 아는 50대부터 갱년기를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내가 갱년기임을 빨리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네, 에스트로겐, 비타민 D 섭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늘 빠지지 않는 운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갱년기의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운동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좋은 운동 방법은 많이 움직이시는 게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또 골반 적은 운동, 케겔 운동이라고 많이 하죠.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엄청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데 네. 이게 가장 쉽고 또 저렴한 비용에 돈 안 들고 할 수 그쵸. 있는 운동법입니다. 네. 소변을 보실 때 단계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다, 내 몸 안에 배 안에 하복부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1층, 2층, 3층 나눠서 힘을 아래에서부터 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완할 때도 3층부터 2층, 1층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어려우시면 중간에 소변 보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끊어서 힘을 주어서 하는 것도 이 골반 적은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2, 3회씩 간단하게 산책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살짝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하는 것도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갱년기 증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우리 몸의 치료를 좀 해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 이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 담아서 전화와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시청자분의 고민 잠시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호르몬제를 안 먹고 싶은데, 네. 그걸 안 먹으면, 아까 나오던, 방송에 나오던 거, 건조하고, 가렵고, 뻐근하고, 당기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네. 그러면 이 호르몬제를 먹으면 좀 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먹으면 유방암에 또 그게 있다고 하니까.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호르몬제를 드시면 조금 증상이 완화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발생할 다른 문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른 치료 방법을 조금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가장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저렴한 방법은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질건조증과 가려움 증상만으로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신다면요. 그리고 또 유방암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시다면 줄기세포 치료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줄기세포 치료는 자가줄기세포 치료를 권해드리고요. 간단하게 내 몸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질 내에 주사하는 방법인데요. 이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조직을 재생하는 거거든요. 다른 증상보다도 질 안의 건조증만으로 지금 호르몬제를 복용하시고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질 내벽을 건강하게 다시 만들어주고 그리고 샘에서 질액이 다시 분비될 수 있도록 질 분비물이 분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재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해 드립니다.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제 외에도 우리 세포들을 다시 재생시키고 질벽을 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치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저번에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제 질이 얇아져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죠? 이거는 나이가 60대 초거든요, 지금.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그리고 예, 예. 가려움증 때문에 힘들고 놔두면 위축성 질염이 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질염이에요, 제가. 그렇죠. 피곤하면.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질벽이 얇아진 건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줄기세포 치료나 이런 보조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질벽이 재생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줄기세포를 질 내에다가 이식을 해서 맞는 방법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질 내벽이 좀 얇아지고 해서 이제 재생을 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지금 들으면서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하고 이 줄기세포 치료란 무엇인가 바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줄기세포 치료가 뭐다라고 저희가 좀 설명을 들으면 될까요? 사실 줄기세포 치료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막연한 개념이죠. 네. 아직까지 의학에서는 이 줄기세포는 재생의학으로 분류가 되고 사실 굉장히 넓은 개념이지만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가줄기세포가 있고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자가줄기세포 치료가 가장 접근이 쉽고 100% 안전하기 때문에 자가줄기세포를 권유해 드리고요. 네. 이 줄기세포 치료는 근본적으로 조직을 재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노화는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고 그리고 세포 공장이 점점 노후화되는 거예요. 공장이 점점 낡아지는 겁니다. 40년, 50년 썼으니까 공장이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줄기세포를 넣으면 이 낡은 공장을 리모델링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다시 재생이 되고 이 조직 중에서 특히 혈관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고혈압, 뭐 당뇨 이런 분들도 혈관 강화가 되기 때문에 네. 호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피부 그리고 점막의 재생에 아주 탁월합니다. 아까 시청자님께서 전화 주셨던 그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 점막 같은 경우 그리고 피부 이런 경우의 재생에는 이 줄기세포가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 같은 경우 그리고 관절 이런 것도 재생에는 특별한 치료가 아직까지 없는데요. 자가줄기세포로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줄기세포 그 이식술에 대해서 들을 때는 뭐 뇌혈관 질환, 뭐 이렇게 약간 혈관과 관련된 거, 또 뭐 관절과 관련된 거,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었는데 여성 질환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지금 접했거든요. 혹시 뭐 여성 건강과 줄기세포의 뭐 연구를 상관관계를 풀어준 뭐 연구 같은 게 있나요? 아, 네.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조기 폐경에서 줄기세포를 주사를 했을 때 에스트로겐이 다시 여성 호르몬이죠. 수치가 증가되고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 완화가 되었다. 이런 보고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기 폐경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젊은데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 이 난소 사이즈가 작아지거든요.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난소 크기가 4cm에서 5cm인데 30대 중후반만 돼도 3cm, 2cm를 많이 줄어요. 그러면서 가입력이 떨어지는 건데 이 난소 크기도 다시 증가가 될 수 있다고 논문들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제가 갱년기로 오늘 줄기세포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많은 난임 여성분들의 경우도 이 갱년기가 일찍,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서 난임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호전이 있다는 연구 보고들, 그리고 갱년기 여성의 자궁에 주사를 했을 때도 자궁벽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논문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연하게 질뿐 아니라 뭐 가임, 임신 능력이나 그리고 또는 자궁 건강 이런 분들 이런 게 걱정이 되시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막연히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네, 좀 이렇게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를 받으셔서 실제로 좀 갱년기 증상이 호전된 실제 환자 사례가 있으면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제 환자분은 43세 여자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으셔요. 되게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시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오셨고 성공하신 진짜 커리어 우먼이신데 이분이 불면증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그리고 성관계 시에 좀 통증이 심해지고 그리고 내가 좀 예전과 다르게 활력이 없어진다. 이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로 이제 사회적인 활동의 반경이 줄어들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좀 기분의 변화도 있더라. 그래서 저한테 내원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호르몬 검사를 먼저 했었는데 에스트로겐이 많이 줄어들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빨리 많이 줄어드신 편이었는데요. 그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온몸이 아프고 나 이거 너무 열심히 일해서 번아웃 그러니까 피곤이 빨리 온 건가? 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전부 복합적으로 온 증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한 호르몬 치료, 아직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약한 호르몬 치료와 함께 줄기세포, 자가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굉장히 많이 회복하셨고 지금 왕성하게 사회활동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또 이렇게 당당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을 되찾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실제 그 환자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 환자의 뭐 상태나 나이 등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성 갱년기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한 장으로 치료법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겪는 여성 갱년기, 부끄럽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자. 젊은 여성에서도 증상이 발현되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자. 호르몬 치료와 함께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저희가 치료법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늘 이제 본인의 증상을 가지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갱년기의 증상부터 치료법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봤는데요. 권하나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02-3772-9433, 02-3772-9459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궁금한 내용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저희가 시청자분의 문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띄워주세요. 네, 3453번님의 문자입니다. 아직 미혼인데 결혼 후 난임이 될까 봐 겁이 납니다. 이른 갱년기를 막고 가임력을 높이는 치료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요즘 이렇게 난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치료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담배 같은 흡연을 하지 않고 또 이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에스트로겐 수치는 유전적인 영향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른 갱년기가 왔다고 인지가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가줄기 세포 치료와 그리고 심하다면 간헐적으로 여성 호르몬 치료를 같이 도움을 받는 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내 난소 기능을 원하는 때까지 충분히 유지하고 여성성을 유지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줄기세포 치료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금연 그리고 뭐 호르몬 치료 등을 말씀을 해주셨고 줄기세포 치료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치료 계획 적극적으로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 만나볼까요? 네, 4353번님의 문자입니다. 갱년기인 걸 알고 나니 여성으로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원장님은 일상생활에서나 치료면에서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여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요, 이미 생활 습관은 건강하기 위한 생활 습관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을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방법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우울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거는 인생의 중후반기를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증상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실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의 여왕은 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럼요. 네. 내 삶의 여왕은 나죠. 그쵸.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갱년기가 증상이 왔을 때 살아갈 날이 훨씬 더 길거든요. 그래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하시고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증상도 좋아지지만 내 기분이 달라집니다. 네, 상담만 받아도 내가 이게 누구나 올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내가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인식이 되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께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마음이 정말 그 긍정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강정의학 전문의 권한나 원장님의 알찬 강의를 저희가 함께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남기실 당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갱년기는 누구나 겪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인생의 중반기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신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50대 분들은 건강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이른 갱년기가 오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바로바로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고 그리고 내 삶을 잘 영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왕으로 살아라, 주체적으로 살아라라는 멘트가 계속 뇌리에 박히는데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